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때문에 EU 규정 무시. 2. FA 50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의 국가라는 이미지는 유럽 최고의 경제국 독일의 대표적인 수식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독일이 다름 아닌 한국에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일이 등장해 버렸는데요. 독일 하면 자동차 독일 3사를 비롯한 국가 전체에 포진한 각종 세계적인 기업들로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유독 한국에는 최근 들어 더욱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큰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특히 포스트 독일이 코로나 경합하는 시대가 경우가 왔는데 생겼다는 이것의 것인데요. 마침 독일과 붙어 있으며 땅 면적과 모양도 비슷해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에서조차 최근 가까운 독일이 아닌 먼 나라에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 사업과 같은 입찰에서는 대부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기술이 좋은 국가를 선점하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왜 생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유독 한국이 최근에 계약이 쏟아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우선 한국과 독일은 공항 분야에서 각종 프로젝트에 동시 입찰 경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기존 공항의 트래픽은 물론 물류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공항 및 개발을 선언한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것도 주요해졌습니다. 2년간 거의 공항은 폐쇄되고 이용들이 지극히 낮았지만 보이기 시작하며 이제 공항을 통한 여객 운송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기존의 항공 운항 슬롯도 대폭 늘려 물류까지도 원상복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는 코로나 기간 더욱더 국가 관문인 공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남미 지역 등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들은 한국, 독일을 포함한 공항 관련 선진국들에 동시에 자문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운영했던 프라포트사가 참여하는 등 입찰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러 국가가 경합 가운데 결국 한국을 선택해 놀라움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입찰을 진행한 국가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우선 독일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독일의 베를린 신공항을 드디어 오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의 독일이라던 수식어를 무색하게 이 공항을 오픈하는데 무려 14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인천공항 오픈하는데 5년이 걸렸고 바다를 매립하는 시간까지 포함되었다는데요. 물론 빠른 공사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현재 인천공항은 10수년간 세계 최고 공항 1.2위를 다투고 있고, 반면 독일은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14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 가운데 독일은 그야말로 놀림감이 되면서 국가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독일인들조차 영원히 다음 달에 오픈하는 공항이라고 비아냥거렸고 나라 망신이라 이야기했으며, 외신에서는 세계 10대 돈 낭비 인프라 사업에 항상 독일 베를린 신공항을 포함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독일 측은 나름의 해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찰도 한국은 이길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베를린 신공항은 당시 독일의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행정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독일은 국가 재정의 문제를 겪었고 그 가운데 신공항 프로젝트의 입찰 방식을 바꿨는데, 설계와 건설 수행 능력 등 종합 심사 방식에서 최저가 입찰을 수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독일은 신공항은 공항 건설 경험이 없는 신규 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난립하게 된 것이고, 중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야 업체를 인테크하는 거대 기업으로 이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크 역시 기간 사업은 많이 해봤지만 하도급 업체를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2012년에 완공되어야 할 공항이 결국 2020년 말에서야 겨우 완공이 된 참사가 난 것이죠. 게다가 공항을 개장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개점 휴업 상태로 적자 폭까지 막대하게 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이러한 일은 기술 문제가 아닌 하도급 업체를 고용한 업체 차원의 실수였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독일의 다양한 기간 사업 및 공항 수출 시엔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우리의 기술은 의심할 게 없고 제대로 된 업체를 구성해서 최고의 공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공항 운영과 노하우는 이미 증명된 셈이라 베를린 공항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물론이고 스페인 등 유럽 업체들은 기본적인 서방 출신의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유럽과 가깝기도 하며 남미의 경우는 그야말로 스페인의 텃밭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은 남미 지역 대부분을 과거에 점령했고 그들의 언어는 현재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좋든 싫든 엮일 수밖에 없듯이 이들 남미 지역도 유럽과 깊은 관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국가기관 프로젝트에서 서방이 아닌 동북아시아 국가가 선택될 리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최우선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유럽연합 화폐도 통일했고 애초에 유럽연합을 만든 것도 그러한 공동체 정신에서 출발했기에 폴란드 신공항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유럽에서 수주할 게 확실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한국 옆에 일본과 중국은 같은 동북아라고 해서 도와주거나 국제기구에 한국이 출마한다고 해서 한국에 표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본의 경우 오히려 낙선운동까지 벌이는 등 공동체가 아닙니다만 유럽연합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정도로 소속감이 남다른 연합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연합을 위시한 세계 유수의 공항 운영사들 건설사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연패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국가별로 이유도 다 다를 정도 한국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배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일단 유럽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남미 페루의 마추픽추 신공항 수주 문제였습니다. 마추픽추의 관문 친체로 공항에 다름 아닌 한국이 입찰을 따냈고 한국 기술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규모가 큰 공항은 아니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독일 등 유럽 측에서는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항 인프라는 유럽이 독점했는데 느닷없이 사우스 코리아가 입찰 결과에 뜬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페루 공항건에서 한국은 단순히 공항뿐 아니라 스마트사 EI 프로젝트도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은 마추픽추 신공항이 개장하게 되면 기존 공항 부지가 남게 되니 그곳에 스마트 시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내는 이 프로젝트에 나섰으며 국내 다양한 기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신공항 입찰에서는 인천공항의 운영 및 물류 노하우가 대거 반영된다고 전해집니다. 페루 당국은 마추픽추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장소인 만큼 이 관문을 한국에 맡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페루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가장 공항을 잘하는 국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민관협력 컨소시엄 팀코리아는 작년 11월 첫 삽을 현지에서 떴습니다. 팀코리아 컨소시엄은 공항 건설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 공정관리, 공항 시운전까지 사업 진행을 총괄합니다. 스페인은 페루는 텃밭이라고 자부하다가 한국의 종합공항 노하우 세트에 그대로 무릎 꿇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남미가 정부 간 거래 G2G를 선호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초로 이 방식으로 진행했고 일찌감치 남미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대해 한국의 뉴딜 사업을 알렸고 공항 수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중동의 쿠웨이트에서 한국은 더욱더 유럽 국가의 굴욕을 안겨준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쿠웨이트는 기존 터미널 외에 제4터미널 위탁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전 세계 유수의 업체를 물색했고 사르리든 공항의 프랑스 ADP와 프랑크푸르트의 독일 프라포트 등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유럽 기업이 입찰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중동에서 대표 공항이 되길 원한다며 그에 걸맞은 업체들이 와주길 바란다고 공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일머니 국가에서는 소위 자금이 빵빵의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가 몰려들었으며 같은 중동 지역의 터키까지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럽과 중동의 이파전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대부분 중동 공항 인프라가 유럽에 의해 나왔음을 상기하며 프랑스나 독일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의 국왕이 레드카펫을 타고 등장해 손을 잡은 것은 인천공항의 정일영 사장이었습니다. 쿠웨이트 교동부장관 고센 하산은 쿠웨이트가 외국의 공항 운영을 맡긴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하며 인천공항 공사가 공항의 수준을 높여줄 것을 확신한다고 그 선정의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바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은 이번 입찰을 앞두고 질적 수준을 올리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친위 왕의 명령까지 떨어진 국면의 공항을 제대로 하는 한국에 맡기자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독일 프라포트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을 잘해왔지만 스게 돼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럽이 충격을 받은 것은 열나라 폴란드가 인천공항에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독일은 과거사 등의 이유로 유럽 최대의 고향을 지향하는 바르샤바 공항에 선정되긴 어려울 것 같았지만 기존의 공항 운영과 인프라에 확신이 있던 유럽 국가도 줄줄이 고배를 마신 데다가 공항 인프라 및 운영도 하루 전수는 유럽에서 수주한다는 기존 통념을 깨고 한국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이번 공항 플랫폼 입찰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인천공항과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선정했고 기술, 설계,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평가했으나 한국이 거의 전 항목에서 일본을 상회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공항 한일전에서도 승리하며 앞으로 공항 수출 폭을 넓히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공항 사업이 10조 원가량의 규모인데 2027년까지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으며 또한 한국은 공항뿐 아니라 철도와 배후도시 개발을 포함하는 복합운송 허브 개발에 관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세계 3대 규모 약 1000조 원의 인프라 시장이며 국토부는 2023-2024년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 회복기 이후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에 폴란드 신공항, 베트남 롱턴 신공항 등 해외에서 추진 중인 공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의 인천공항 플랫폼이 수출될 거로 관측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지금까지 유럽의 텃밭이라고 여겨진 공항 사업의 신흥 강자로 등장한 모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오랜 기간 노하우로 점철된 한국의 공항 사업이 기회를 맞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단연 최고로 치며 자국의 관문인 공항을 한국에 맡기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AESA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KAI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태자 그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KAI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AI가 또 한 번 세계 항공기 시장에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이번 계약에 따라 KAI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의 물류 허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구 KAI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KAI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락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AI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에는 경공격기,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조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유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했었는데 KAI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플라잉 붐 방식과 프로브 앤드 로그 프로브 앤드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앤드 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잉 붐 방식은 공중급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굵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귀하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앤드 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롭을 깔때기 모양의 드러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E-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 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러그를 달아 두세 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므로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AESA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ELTA-24의 EL-RAM 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KAI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식의 외교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락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AESA 레이더와 암남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L에도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AIGNX-1의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남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AIGNX-1의 AESA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AESA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AESA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락 20은 국산 AESA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될 AESA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이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AESA 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AESA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KAI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AESA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의 멀티를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KAI의 조올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를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의 도전의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성능을 향상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태자서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두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태자 그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아 왔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2 전용 외장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AESA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KAI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대자습이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KAI에서는 FA-50의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KAI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KAI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KAI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초계기, 공중급유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운영 후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KAI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7HLH 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요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KAI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뗀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KAI의 선전을 기원합니다.